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한국 역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러시아와 군사 경제적으로 많은 협력을 해오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침범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불필요한 희생을 늘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여 대러시아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국가 30여 곳을 선정한 뒤 한국을 비우호국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른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국가전략기획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후 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협력국 리스트에 한국을 제1순위 협력국으로 올려놓았으며 러시아가 일부 유럽 국가들과 비우호국들에게 에너지 판매를 제한했지만 한국 기업에게만큼은 1순위 협력국의 특별 조건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부터 석탄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는 비밀스러운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에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비롯한 경제적 교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국제사회 제재가 철회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적으로 서운해진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교류보다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러시아 측이 전후 경제 회복을 목표로 협력국을 모색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혹자를 기록하는 등 건재한 경제력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중동과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싸게 주고 구매하고 있으며 현재 50% 수준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올해 말까지 30%로 감소하며 2025년이면 10% 내외로 감소될 것이라는 게 유럽연합의 목표입니다. 현재 하루 1조 원가량의 에너지 판매 수익금을 올리는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수입 감소량을 반영할 경우 2025년에는 현재 수출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에너지 판매 시장을 유럽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러시아에서 유럽 시장에 집중하던 이유는 수도 모스크바와 유럽이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며 러시아 내부의 유전지대와 가스지대를 다른 대륙보다 유럽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국제 시세대로 에너지를 판매할 경우 유럽에 판매하는 게 가장 많은 이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 유럽에게만 의존할 수 없어 최근 러시아는 극동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에너지 라인을 늘리면서 아시아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31개의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특별 경제 조치를 발표하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1개 비우호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한국은 대부분 중동과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여 사용 중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으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지금 당장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재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한국을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의 독재로 서방 세계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푸틴이 실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푸틴의 소련 영토 회복을 위한 야심으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푸틴이 권력을 놓치게 되면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서방 세계와의 마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유로,
에코노미카를 비롯한 다수의 서방 매체는 푸틴의 대통령 실각을 눈앞에 둔 상황이며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은 세력이 주도한 새로운 러시아 정부가 세워질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방 세계는 러시아 내부의 반푸틴 세력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세력을 키우는 작전을 펼쳤고, 현재 푸틴의 권력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로 반란 움직임을 알고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푸틴의 실각이 머지않았기에 과거와는 다르게 러시아와 협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전략기획실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후 러시아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의 호감도 1위 국가는 한국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 설문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호감 순위는 변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역시 지난해 판매량 기준으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불곰 사업과 우주개발 협력을 통해 본의 아니게 한국에게 많은 군사기술과 우주 로켓 기술 등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도 한국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31개 비우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허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도 과거 러시아와의 긍정적이었던 관계를 고려하여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게 우크라이나는 과거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한반도 분단에 일조한 국가이기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빚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사기술 중 미사일 기술과 전차기술 등 일부분이 러시아에서 넘어와 도의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상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헬멧이나 의료용품 등 비전투 물품을 지원 중이며, 만약 한국이 군사무기를 지원한다면 혹시 모를 미래에 한국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될 경우 러시아 측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종료되고 푸틴이 실각하여 민주주의 러시아로 재탄생한다면 과거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하며 러시아 내부의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로 오히려 나중에 한국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들도 연이어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으로 1위를 달성한 한국의 현대기아 역시 일시적으로 러시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측에선 지속적으로 공장 가동을 재개해달라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차량 조립을 지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다른 여타 기업들처럼 러시아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차량이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만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선 서방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마저 러시아에서 철수하면 중국의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와 스마트폰 브랜드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진출해 있지만 품질과 이미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일정 점유율 이상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거대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한계는 명백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는 서방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 서방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그 빈틈 대부분을 한국 기업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희망적인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국제 제재도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상황이 평화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놓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반도체 자급률은 1%가 안 되며 99% 이상의 반도체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제품은 크게 유명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투기와 탱크는 물론 정밀유도, 무기에도 군사용으로 탑재되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로 러시아로 향하는 반도체가 전무한 상황이며 이는 러시아 최대 우방국인 중국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 수준에 불과해 자신들이 소비하기도 바쁘기에 러시아는 오직 한국에게 반도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정밀 무기를 소진하자 러시아 측은 세탁기나 냉장고부터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를 이용해 정밀 유도 무기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의 반도체 공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 측이 한국과 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는 사실에 울릉도 동남쪽으로 100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시 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해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멀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7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7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 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 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첨단 유도 미사일에 의해
탱크를 비롯해 지상 장비 3천여 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등 지상 무기에 위협이 되는 각종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 구현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무기 체계의 게임 체인저 기술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신무기 하나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데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 외적 변수가 많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기를 잡기 힘든데 이는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가 세계 22위 수준인 우크라이나를 왜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무기의 현대화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실제로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드론은 러시아군 보급로를 직접 타격해 전쟁을 장기화로 끌어갔고 원정 전쟁에 나선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현대 국방력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결국 스텔스 기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의 싸움에서의 승자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에 적용하는 스텔스 기술은 단연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스텔스는 도료를 전투기에 도포해 전파를 튕겨나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 끝판왕 스텔스 패널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텔스 패널은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필름 형태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심지어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해 더욱더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은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 핵심 기술이 될지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스텔스 방식은 도료를 바르는 방식을 이용해 물체를 은폐하는데 쉽게 말해 위장 크림을 발라 숨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은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위해 칠해야 하는 도료가 무겁고 비싸며 게다가 외부 환경에 도료가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이 지난 6월부터 군함 일부에 스텔스 패널을 장착해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만든 스텔스 패널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부리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 CAMM은 미국과 유럽에서 메타물질을 활용한 무기체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수 분야에서 메타물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타물질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할 기술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물질을 연구해온 CAMM은 전자파를 굴절시키는 방식이 아닌 흡수하는 스텔스 물질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해당 물질은 레이더 전파를 최대 90%까지 흡수하는데 전파 흡수는 물질 고유의 전자기적 특성을 주파수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해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열손실로 소산시키는 방식을 띱니다. CAMM에 따르면 신소재 중 하나인 그래핀을 바탕으로 가공해 만든 스텔스 물질은 마이크로 대역 전자기파를 흡수하는데 생산이 용이하고 소재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 스텔스 패널은 얇은 필름 형태라 기존 물질 사이에 끼울 수 있고 곡선에도 형태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재보다 5분의 1 이상 얇아 10dB 이상 음향도 흡수할 수 있는데 덕분에 전투기 기체 스텔스 기능은 물론 잠수함용 수중 흡음판과 소음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CAMM 자체 실험 결과에서는 스텔스 패널이 자연계 물질 영역보다
더 넓은 파장대 전자파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사실상 연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마쳤다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실증화 단계에 돌입하는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실제로 CAMM은 해군과 연계, 군함에서 실제 운용 환경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선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스텔스 패널이라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신무기를 미국보다 더 빨리 개발해낼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구진이 일찍이 메타물질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지닌 인공구조물을 뜻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지니도록 인위적으로 가공한 물질입니다. 메타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파동은 빛이나 전파, 소리 같은 것들이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원래는 흡수가 안 되는 걸 흡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메타물질인 셈입니다. 망토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의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듯 메타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텔스 기술처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정부가 CAMM에 많은 투자를 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등 방산기술 선진국들도 메타물질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퓨처마켓 인사이트는 메타물질 시장이 2031년 한화 약 12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방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천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CAMM 연구단이 내놓은 메타물질 원천 기술 개수와 수준만 따지면 한국은 이 분야 세계 최고 레벨에 있다고 봐도 되는데 국내에서만 364건, 해외에선 165건의 메타물질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군함 말고도 다른 모든 육해공 무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재 메타물질을 적용한 사례 중 가장 손꼽히고 있는 건 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예를 들어 전파가 전투기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파동인 반사를 제어하는 메타물질을 만들어 적군 레이더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CAMM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만들어 소나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가해저용 스텔스를 개발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CAMM의 스텔스 메타물질 기술이 우리 군 전반에 걸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큰 셈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도 CAMM의 메타물질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중으로 해당 기술이 발전하면 머지않아 전장에 우리 장병에게 투명 망토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메타물질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 자주 국방뿐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탱크와 전투기를 거의 완벽하게 숨기는 다중대역 스텔스 소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10대 기계기술에 차세대 항공기를 위한 시각, 레이더, 적외선 동시 회피 복합 스텔스 기술 개발이 선정됐는데요.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은 기존 무기 체계에 적용된 시각과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적외선 신호를 저감하고 다양한 파장 대역을 사용하는 최신 무기의 탐지기로부터 아군 무기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국가 연구 사업을 수행한 연세대 기계공학과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복합 스텔스 기술을 구현해내며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남아있지만이
역시 조만간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기술은 전투기, 함정 등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제 스텔스 기술에서 미국과 맞먹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해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 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이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